수화기 너머 사위의 목소리는 무심하고 건조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이야기하듯 내 평생이 담긴 서재를 그렇게 불렀다. 나는 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남긴 낡은 안락의자의 몸을 기댄 참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딸아이의 전화는 나이든 호라비의 적막한 일상에 찾아오는 유일한 온기였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나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대답했다.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굳이 딸에게 걱정을 안기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의뢰 그렇듯 날씨 이야기, 손주의 재롱, 그리고 딸의 고된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대화는 안부를 묻는 의무감과 그것에 답하는 책임감 사이에 짧은 줄다리기처럼 변해버렸다. 아빠, 민준 씨가 옆에서 기다려서요.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사랑해요. 그래, 어서 들어가 보거라.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였다. 달칵 하는 소리 대신 수화기 너머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전화를 가방에 넣다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으려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을 멈췄다. 아버님은 뭐래? 아직도 그 낡은 집에서 책먼지나 뒤집어 쓰고 계신데. 사위, 최민준의 목소리였다. 방금 전까지 나와 통화하던 내 딸의 남편, 내 앞에서는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그였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 당신도 이제 결심해야 해. 언제까지 아버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 순 없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나는 숨을 죽였다. 내 손에 들린 수화기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알아, 아는데 그래도 아빠 혼자 계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되긴 당신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야. 이제 아버님도 정리하고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 그 집 당신도 알잖아. 강남 노른자 땅에 있는 거. 그거 팔면 우리 대출금 다 갚고 당신 갖고 싶어 하던 그 타운하우스로 이사 갈 수 있어. 집은 아빠의 전부야. 책들도 그렇고 전부 수지나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거 그냥 낡은 집하고 낡은 종이 뭉치들이야. 내가 알아봤는데 그 책들 고서적 취급하는 데 넘기면 복잡하기만 해. 그냥 고물상에 넘겨. 그 낡은 종이 뭉치들 무게로 달아서 팔아도 꽤 쏠쏠할 거야. 무게로 달아세요. 그 말이 내 귓속을, 심장을, 영혼을 파고들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 잠시의 침묵 끝에 내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작고 힘이 없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대신 아빠 기일만 지나고 느다격 전화가 끊어졌다. 거실에는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다. 아내와 나의 결혼 30주년에 함께 맞춘 시계였다. 나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쳤다. 교롱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박지성, 평생을 역사와 함께 살아온 늙은 학자다. 대학 강단에서 정년퇴직한 지 5년, 사랑하는 아내 서연을 떠나보낸 지 2년, 나는 아내와 함께 살던 이 집에서 그녀가 남긴 흔적들과 수만 권의 책들에 둘러싸여 홀로 살고 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나와 내 아내의 삶 그 자체였다. 우리는 월급을 쪼개고 허리띠를 졸라매 이 작은 2층 집을 샀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돈과 시간을 이 집을 채우는데 쏟아부었다. 가구가 아니라 책으로 1층 거실부터 2층 침실까지 벽이란 벽은 모두 책장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내와 나는 주말마다 헌책방을 순례했고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서점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40년을 모은 책들이었다. 어떤 책은 아내가 내게 선물한 것이었고 어떤 책은 내가 아내의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책장 곳곳에는 우리의 손때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내 서재, 특히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역사서는 내 분신과도 같았다. 몇몇 책은 국내에 단 한 권뿐인 귀한 자료였고 어떤 책은 내가 20살 때부터 돈을 모아 산 초판본이었다. 나는 그 책들을 통해 과거와 대화하고 역사의 숨결을 느꼈다. 아내 서연 역시 내 꿈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가끔 여보, 우리 집은 집이 아니라 도서관 같아요 라고 농담하면서도 내가 새로 사온 책을 보면 아이처럼 기뻐하며 함께 밤을 새워 읽어주곤 했다. 그녀가 떠난 후 이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그녀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하고 그녀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간단한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는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미처 끝내지 못한 논문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낸다. 딸 수진이는 결혼 후에도 자주 늘렀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사위 민준이는 번듯한 금융회사에 다니는 누가 봐도 훌륭한 청년이었다. 그는 내 앞에서는 늘 아버님 아버님 하며 깍듯하게 굴었다. 하지만 나는 가끔 그의 눈에서 내 서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곤 했다. 그는 이 책들을 지식의 보고가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는 비효율적인 자산으로 여기는 듯 했다. 아버지, 이 책들 이제 디지털로 변환하시는 건 어떠세요? 공간도 넓어지고 관리도 편할 텐데요. 언젠가 그가 무심하게 던졌던 말이 이제 와서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기억을 찌른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나는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내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낡은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나를 감쌌다. 안에의 향기가 희미하게 섞여 있는 듯 했다. 나는 책장 앞으로 다가가 가장 아끼는 책 중 하나인 조선 왕조실록 원본 복각판의 가죽 장정을 쓸어보았다. 이 책을 사기 위해 우리는 한 달 동안 김치만으로 밥을 먹었었다. 그래도 마냥 행복했었다. 무게로 달하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내 심장이, 내 삶이, 아내와의 추억이 저울 위에서 값싼 고철처럼 매겨지고 있었다. 내 딸은 그것에 동의했다. 그것이 나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내 딸이기 이전에 이 책들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 서연의 딸이기도 했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이 책들을 읽으며 자랐다. 그런데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돈이 그깟 아파트가 뭐길래 자신의 뿌리까지 부정하게 된 것일까? 나는 서재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수만 권의 책들을 둘러보았다. 그 책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주인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듯 했다. 나는 평생 역사를 연구하며 진실을 지키고 기록하는 것이 학자의 소명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역사, 내 삶의 유산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사진을 앞에 두고 밤을 새웠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에게 묻고 또 물었다. 서연아,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역사가 통째로 쓰레기 취급을 받게 생겼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만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대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보, 우리의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낱 종이 뭉칠 뿐이죠. 그들에게서 우리의 역사를 지켜주세요. 가장 당신다운 방법으로요. 가장 나다운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고 딸에게 매달려 우는 것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을 조용한 서재에서 차가운 기록 속에서 뜨거운 진실을 찾아온 사람이었다. 동이 틀 무렵 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들의 계획대로 나는 낡고 병든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삶의 전부인 이 유산을 지켜낼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내 삶의 가치를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조용하고 서늘하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전쟁.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창문을 통해 서재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더 이상 따스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수술대의 무영등처럼 내 삶의 상처와 지난밤에 들었던 잔인한 진실을 냉정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dun통이 아니라 유리 파편처럼 내장 깊숙이 박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존재를 상기시키는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그 통증 속에서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분노가 있던 자리에 서늘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아내의 사진 앞에 커피를 한 잔 올리고 내 잔을 들었다.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 당신도 들었소. 우리 딸이 당신과 나의 역사를 저울에 달아 팔아버리려 하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대답을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결코 울거나 주저앉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나는 커피 잔을 들고 서재를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어제와는 다른 의미로 이곳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지켜내야 할 나의 왕국이자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의 무덤이었다.
역사서가 꽂힌 서가 앞에 멈춰 섰다. 낡은 가죽 장정의 책들. 이 책들을 구하기 위해 아내와 나는 전국의 고서점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경주의 한 낡은 서점에서 먼지 쌓인 삼국유사 목판본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돈이 급하다며 헐값에 책을 넘겼고 우리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달 생활비를 전부 털어넣어야 했다. 그날 저녁 단출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이 책 한 권에는 그런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난하지만 풍요로웠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문학, 서가로 발길을 옮겼다. 그녀는 특히 시를 좋아했다. 나는 그녀가 늘 머리맡에 두고 읽던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자 그녀의 단아한 글씨로 남긴 메모들이 보였다.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녀가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이었다. 지금의 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문장이었다. 책갈피로 꽂아둔 마른 나무잎에서 희미하게 그녀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해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딸 수진이는 이런 추억의 가치를 모르는 것일까?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일까? 사위 민준이의 탐욕에 물들어 자신의 유년 시절을 엄마와의 기억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징후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민준이는 노골적으로 이 집의 효용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아버님, 이 집을 개조해서 위층은 임대를 주시면 노후 자금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혹은 이 책들을 모두 처분하고 서재를 손주방으로 꾸미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나는 농담으로 치부하며 웃어 넘겼다. 내 딸 수진이도 여보, 아빠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마세요. 라며 내 편을 들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진심 어린 만류가 아니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시기상조라는 미묘한 신호였을 뿐이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내가 죽기 전부터 이 집과 서재를 탐내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슬픔에 서재 한쪽 구석 아내가 쓰던 작은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내가 새로 사온 책을 가장 먼저 읽던 자리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녀의 낡은 만년필, 돋보기 안경, 그리고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아내가 좋아했던 남색 천으로 표지를 싼 평범한 노트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그것은 일기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생각과 꿈들을 단편적으로 기록해 놓은 비망록에 가까웠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남편은 종이로 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그 왕국의 유일한 백성이자 가장 행복한 왕비다. 다음 장에는 수진이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오늘 수진이가 서재에서 책을 읽다 잠이 들었다. 아빠를 닮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 서재가 아이에게 지식의 창고이자 상상력의 놀이터가 되기를. 가슴이 아파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노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한 문단을 발견했다. 그녀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시기에 쓴 글이었다. 우리가 늙고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면 나는 우리의 평생이 담긴 이 책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헐값에 팔려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 집과 서재 전부를 당신이 평생 몸담았던 대학교에 기증하는 꿈을 꾼다.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은가? 여보, 우리의 집이 젊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책을 읽고 꿈을 꾸는 작은 연구센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유산은 박물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겠지. 우리 약속해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장식하기로. 약속, 그랬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했었다. 아내의 병세가 깊어지던 어느 날 밤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는 그런 미래를 함께 그렸었다. 그런데 나는 그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 소중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내의 글은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등대였다. 나의 계획은 더 이상 딸의 배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숭고한 의무가 되었다. 내 유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노트의 그 페이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러자 지난 밤 나를 짓누르던 절망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단단한 용기가 차올랐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닫고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녀의 영혼 그 자체였다. 서연아,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어. 미안하오. 이제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소. 우리의 왕국을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지켜내겠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딸의 번호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쳤고 내 아내의 꿈이 향해 있던 곳, 나의 모교이자 나의 오랜 직장이었던 대학교의 번호였다. 대학교 총무과에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들릴지 걱정했다. 한때는 내 이름 석자만 되면 모두가 알아주던 곳이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만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화를 받은 젊은 직원은 박지성이라는 이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내 신분을 다시 한번 밝히고 개인 소장 도서와 부동산을 학교에 기증하고 싶은데 절차를 문의하고 싶다고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아마 이런 문의는 흔치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으로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몇 차례의 연결음 끝에 젊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 법무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동현이라는 이름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소개와 용건을 말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움과 흥분이 섞인 목소리가 되물어왔다. 박지성, 교수님, 혹시 역사학과의 박지성 교수님 맞으십니까? 그렇네만. 나를 아는가? 네, 물론입니다. 교수님, 저 이동현입니다. 10년 전 교수님께 고려사 연구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아, 이동현 이제야 기억이 났다. 매 학기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동현은 그런 학생이었다.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내 강의를 들었고 쉬는 시간이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영특한 아이. 법대에 진학하겠다며 내게 추천서를 받아갔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 아이가 벌써 변호사가 되어 모교에서 일하고 있다니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기묘한 인연에 가슴이 뭉클했다. 세상에 동현 학생이었군. 자,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다니 정말 반갑네. 교수님, 제가 더 영광입니다. 그런데 기증이라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금 바로 교수님 댁으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전화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리고 10년 만에 마주한 이동현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잘 맞는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에 그 총명한 학생 그대로였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벽을 가득 메운 내 서재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교수님, 여전하시군요. 이곳은 학생 때 꿈에 그리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서재의 책을 다 읽는 것이 제 대학 시절 목표 중 하나였는데 그의 순수한 경외심에 나는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그에게 차를 대접하며 나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기증하고 싶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듣던 동현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십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장서가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지 저도 조금은 압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영광일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 청년이라면 믿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 며칠간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딸과 사위의 전화 통화 내용, 그들이 내 서재를 무게로 달아 팔아버리려 한다는 사실까지.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동현의 얼굴은 존경심에서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둥근 안경을 고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트 위에 놓인 그의 주먹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다. 교수님, 교수님의 유산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 개인의 역사를 그리고 두 분의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제자가 스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미는 충심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 물음에 동현의 변호사로서의 기지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교수님, 이제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모든 법률적인 절차를 맡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막힘없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비밀 유지가 생명입니다. 따님과 사위부는 이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지금부터 기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총장님께 직접 보고 드리고 특별 안건으로 처리하여 최대한 빨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계약서, 등기 이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다. 셋째, 교수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아니, 평소보다 더 힘없고 더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처럼 행동하십시오. 만약 따님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정하게 받으십시오. 그들이 휴양지 이야기를 꺼내면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척 연기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벌어주셔야 합니다. 그는 나의 조용한 전쟁을 지휘할 총사령관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고 그의 의지는 단호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동현은 그 후로도 1시간가량 더 머물며 법률적인 세부 사항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내가 얼마나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역사 속 인물들의 암투와 전략은 꿰뚫고 있으면서 정작 내 삶에 닥친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동현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현관까지 나가 그를 배웅했다. 정말 고맙네. 동현 학생 천만에요. 교수님, 이건 제 스승님을 위한 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나는 그의 듬직한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 봤소? 우리에겐 아직 좋은 제자가 남아 있었구려. 당신의 꿈, 그리고 나의 명예, 이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소.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나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의 역사를 이해하고 나의 유산을 지켜줄 훌륭한 장군이 생겼다. 개퉁아의 이동현 변호사가 다녀간 후 내 삶은 두 개의 무대 위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하나는 법률 서류와 비밀 통화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의 무대였고, 다른 하나는 내 딸과 사위 앞에서 펼쳐지는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늙은 아버지의 슬픈 연극 무대였다. 동현은 거의 매일같이 진행 상황을 알려왔다. 그의 연락은 언제나 짧고 간결했다. 교수님, 총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십니다. 기증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최종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아군이 적의 성벽 아래에서 조용히 땅굴을 파고 있는 듯한 든든함을 느꼈다. 한편 나는 나의 연극에 몰두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작은 실수들을 하기 시작했다. 수진이와 통화를 하다가 방금 했던 질문을 다시 묻곤 했다. 그래, 우리 손주 요즘 유치원은 잘 다니고 하고 물은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래서 유치원은 재밌다고 하더냐 하고 되묻는 식이었다. 그러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수진이의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척하기도 했다. 물론 냄비가 타기 직전에 내가 먼저 발견하고 껐다. 그리고 다음 통화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 어이쿠, 어제는 큰일 날 뻔했지. 뭐냐, 국 뜨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내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진이는 아빠,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체념과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의 영희는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늙고 쇠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다. 어린아이나 혹은 바보를 대하는 듯한 과장된 다정함이었다. 아빠, 저희가 아빠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나의 역할을 시작했다. 선물, 무슨 선물이냐? 아빠, 뭐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빠한테 휴가를 보내드리려고요. 자, 아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요. 휴양지 그 단어가 나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되물었다. 휴양지,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니?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때 수화기 너머로 사위 민준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드리는 효도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5성급 호텔처럼 서비스도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의료진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가셔서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시고 편안하게 쉬시다 오세요. 효도 선물? 그 위선적인 단어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나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를 연기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까지 계산에 넣었다. 세상에 우리 딸, 우리 사위밖에 없구나. 이 늙은 아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다니.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내 영희는 완벽했던 모양이다. 수진이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럼요, 아빠.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계획의 핵심을 꺼내 놓았다. 그리고 아빠가 쉬시는 동안에요. 저희가 이 집 좀 수리하려고요. 아빠 돌아오시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시도록요. 뭐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술이 그들의 언어로 그것은 나의 서재를 드러내고 내 역사를 지워버리겠다라는 뜻이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래,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너희들 좋은 대로 하거라.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너희만 믿는다. 나의 전적인 신뢰에 그들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듯 했다. 통화가 끝나고 나는 그들이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봤지 아버님 완전히 넘어가셨어. 생각보다 훨씬 쉽네 하고 속삭이며 서로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겠지. 어리석은 것들. 며칠 후 그들은 내게 중요한 학회 때문에 며칠간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나의 휴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나는 공항에 간다는 그들을 문 밖까지 나가 배웅했다. 몸조심하고 잘 다녀오너라. 나는 가장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그들이 탄 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들이 사라지자 내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이제 막이 올랐다. 연극의 주인공들이 무대에서 퇴장했다. 이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움직일 시간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곧장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현 학생, 나일새 아이들이 방금 떠났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네, 교수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명을 하시게 될 겁니다. 동현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마치 나의 결심을 응원이라도 하는 듯이 나의 슬픈 연극은 이제 곧 막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대일 것이다. 딸 내외가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평생 입을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아내가 맞춰준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희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가구와 책, 벽에 걸린 낡은 사진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아내의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서연, 오늘 우리의 약속을 지키러 가오. 우리의 집이 이제 더 큰 세상의 일부가 될 거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나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챙겼다. 그 안에는 값비싼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아내의 낡은 노트, 수진이가 어렸을 때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 몇 장, 내가 아끼는 만년필과 아직 발표하지 못한 논문 원고 몇 편, 그리고 가라입으로 두어버리 전부였다. 내 삶의 정수는 이 작은 가방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이제는 과거가 될 것들이었다. 나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불렀다. 내 오랜 자동차와 작별하는 나만의 의식이었다. 택시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 길을 지나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녔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역사 속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다. 대학교 정문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젊은 시절의 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이곳에서 만나고 사랑하고 꿈을 키웠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마지막 장을 바로 이곳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총장실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요란한 환영 인파가 아니었다. 총장과 법무팀장이 된 동현, 그리고 학교 기획처장 몇몇이 전부였다. 계획대로 조용하고 품위 있는 기증식을 위한 자리였다. 총장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교수님, 정말 큰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기증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과 장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수님의 평생이 담긴 학문적 유산이자 저희 학교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정신입니다. 그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동현이 준비해온 서류들이 내 앞에 놓였다. 기증 약정서, 나는 동현이 건네주는 펜 대신 내 가방에서 아끼는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중요한 서명을 시작했다. 백지성, 내 이름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와의 첫 만남, 수진이의 탄생, 첫 논문이 통과되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내던 날의 슬픔까지 그 모든 희로애락이 이 서명 하나에 응축되는 듯 했다.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나는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듯한 기묘한 자유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의지로 내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었다. 서명을 마친 나를 보며 동현은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살짝 미소 지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총장은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교수님, 이것은 학교의 작은 성의입니다. 교수님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교내에 있는 초빙 교수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서재를 꾸미실 공간은 충분할 겁니다. 나는 사양하려 했지만 그들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동현은 직접 차를 몰아 나를 새로운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캠퍼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아담한 아파트였다. 교수님,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서 서현지성 연구센터의 고문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후학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동현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낯선 아파트에서 첫날 밤을 맞았다. 가구라고는 학교에서 마련해준 단출한 침대와 책상, 의자가 전부였다. 텅 비고 외로울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가방에서 짐을 풀었다. 가장 먼저 아내의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세워두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교외의 어두운 주택가 풍경 대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중앙도서관과 그 주위를 오가는 젊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지식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비록 좁고 낯설었지만 이곳이야말로 나의 새로운 집이었다. 물리적인 집은 사라졌지만 나의 진정한 집, 내 정신과 유산이 머물 곳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영원해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새로운 시작점에 선 사람이었다. 딸 내외가 제주도에 가 있는 며칠 동안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교내 아파트는 작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풍경은 그 어떤 저택의 정원보다 내 마음을 풍요롭게 했다. 아침이면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에 잠을 깼고 저녁이면 연구실의 불빛을 보며 지성의 온기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었다.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동현은 수시로 나를 찾아와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주었다. 그는 학교 측에서 서현지성 연구센터에 현판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마 따님과 사위분이 돌아오실 때쯤이면 현판이 정문에 걸리게 될 겁니다. 동현의 말에 나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시각 수진이와 민주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성공적인 출장에 대한 만족감과 서울로 돌아가서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피곤하네. 그래도 이번 출장 성과가 좋았어. 돌아가면 아버님 휴가 보내드릴 준비부터 하고 바로 그 고물상부터 부르자고. 시간 끌 거 없어. 사위 민준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을 것이다. 알았어요. 아빠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 딸 수진이는 잠깐의 죄책감을 더 큰 욕망으로 애써 덮으며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들은 완벽한 계획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채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장 이제는 그들의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나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아마 집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근사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갈지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나누었을 것이다. 차는 익숙한 골목을 지나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오후의 햇살이 집의 붉은 벽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들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그때였다. 수진이가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을 때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 왜 이래? 열쇠가 안 들어가네?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열쇠를 밀어 넣었다. 하지만 열쇠는 야속하게 헛돌기만 했다. 비켜봐, 내가 해볼게. 성미 급한 민준이 수진이를 밀치고 자신의 열쇠를 꺼내 꽂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어리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자물쇠가 고장 났나? 아버님이 뭘 잘못 건드리셨나? 그들의 생각은 아직 누군가 자물쇠를 바꿨을 것이라는 가능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들에게 나는 열쇠를 갈 능력조차 없는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 민준이 자물쇠와 씨름하고 있는 동안 수진이의 시선은 무심코 문 옆 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 햇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네모반 듯한 물체. 그녀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잘 닦여진 동으로 만든 현판이었다. 현판에는 우아하고 단정한 글씨체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맨 위에는 익숙한 대학교의 로고가,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현지성 연구센터, 한국대학교 소속 CO 연NJI 쌍 리서치 센터, 행키오크 유니버시티. 수진이는 현판의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현지성 연구센터, 한국대학교 소속. 그 단어들의 조합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마치 외국어를 보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저 글자를 읽고 있을 뿐이었다. 무슨 소리야? 자물쇠를 노려보던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역시 현판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짜증이 사라지고 완전한 불신과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연구센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이런 장난을 쳐놓은 거야. 그는 현판이 마치 붙였다 뗄 수 있는 스티커라도 되는 양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하지만 현판은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들의 머릿속에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들어가지 않는 열쇠, 뜬금없는 현판, 그리고 며칠간 유난히 순종적이었던 나의 태도, 불길한 예감이 그들을 덮쳤다. 민주는 이성을 잃고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문 좀 열어보세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주택가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민주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내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이제 공포가 그들의 얼굴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이라 믿었던 성문 앞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채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낡고 병든 아버지가 설계한,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오후의 햇살 아래 새로 걸린 동판만이 그들의 당황한 얼굴을 비추며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다. 집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고 문은 더 이상 그들의 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판 무덤의 문 앞에서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방문객이 되어버렸다. 공포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낳는다. 사위 민주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어디선가 찾아낸 망치를 들고 현관문에 자물쇠를 부수려고 했다. 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24시간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비싼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자신의 집 문을 억지로 여는 굴욕적인 상황. 수리공이 드릴로 자물쇠를 뚫는 시끄러운 소음이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소리쳤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들은 내 침실부터 뒤졌다.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내 개인적인 물품들, 옷까지, 세면도구, 그리고 머리맡에 항상 놓여있던 아내의 사진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이곳에 없었다. 나는 그들을 떠난 것이었다. 편지라도 남기셨을 거야. 수진이는 울먹이며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마도 나의 슬픔과 분노가 담긴 감정적인 유서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들이 눈물로 호소하거나 혹은 분노로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흔적을 찾고 있었다. 식탁 위, 거실 테이블 위, 심지어 냉장고 문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편지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향한 곳은 나의 서재였다. 그들의 탐욕의 목표였던 바로 그 공간, 서재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수만 권의 책들이 묵묵히 벽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풍경의 한가운데 내가 평생 사용했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이전에는 없던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깨끗하고 빳빳한 대형 서류 봉투 하나, 그 봉투에는 박수진, 최민준 귀하 같은 사적인 문구가 쓰여 있지 않았다. 대신 봉투의 왼쪽 상단에는 그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근엄하고 권위적인 대학교의 공식 로고가 박혀 있었다. 민주는 마치 뱀이라도 본 것처럼 질겁하며 봉투를 향해 다가갔다. 수진이는 그의 어깨 너머로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내가 쓴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비인격적이며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법률 문서였다. 문서의 제목은 부동산 무단 점유에 대한 퇴거 통지서였다. 수신이는 무단 점유자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그 문서를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 동현 변호사가 작성한 그 문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갔을 것이다. 본 통지서를 통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3 사소번지의 부동산 및 해당 부동산 내에 있는 모든 장서와 집기 일체는 2025년 8월 4일부로 기증자 박지성 교수의 유효한 법적 의사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대학교에 합법적으로 증여되었으며 현재 본교의 자산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재 점유 상태는 민형사상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모든 개인 소지품을 반출하고 본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퇴거 시에는 본교 법무팀 담당자의 감독해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명시된 시간 내에 퇴거하지 않거나 본교의 자산, 부동산, 장서, 집기 등에 고의적인 손상을 가할 경우 재물 손고해 및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법무팀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 이름은 기증자로서 단 한 번 언급되었을 뿐 그들에게 말을 거는 주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거대하고 강력하며 감정이 없는 대학교라는 기관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준비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들은 감정에 호소할 수도 원망을 퍼부을 수도 없었다. 상처받은 아버지는 이제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들 앞에는 오직 차가운 법의 논리와 거스를 수 없는 기관의 명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무단 점유자. 그 단어가 필시 그들의 자존심에 가장 깊은 상처를 냈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집의 예비 상속인이 아니었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범법자에 불과했다. 그들이 나를 관리하고 처분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거대한 기관이 그들을 관리하고 처분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세상 물정의 밝은 금융인인 민주는 이 통지서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체면과 평판이 이 통지서 한 장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진이는 아마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집과 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 과거, 그리고 자신의 뿌리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그들이 텅 빈 서재에서 그들이 팔아 치우려 했던 바로 그 책들에 둘러싸여 만견자실에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법률 통지서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사망 선고서나 다름없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그 게임의 승자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깊고 서늘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대부분 동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 통지서를 받은 딸 내외는 그 어떤 법적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주어진 48시간보다도 빠른 단 이틀 만에 모든 짐을 빼서 집을 나갔다고 했다. 동현의 말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성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삿짐차가 떠나기도 전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들의 관계는 애초에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이름의 시멘트로 허술하게 지어진 집에 불과했다. 기초가 부실한 집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다.
나는 그들의 소식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내 역사 밖의 인물들이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로운 아침을 사는데 집중했다. 대학교 측에서는 나를 서현지성 연구센터의 명예관장이자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다. 그리고 나에게 센터 2층, 아내와 나의 침실이었던 공간을 개인 연구실로 내어주었다. 몇 주 후 나는 처음으로 손님으로서 나의 옛집, 아니 새로운 연구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생활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학문적인 엄숙함과 젊은 지성의 활기가 채워져 있었다. 1층 거실과 서재는 이제 칸막이 없는 하나의 거대한 열람실이 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낡은 책상에 앉아 내가 평생 모은 책들을 읽고 토론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내 책들은 더 이상 장식장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지식의 샘물이 되어 젊은 영혼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있었다. 나는 내 연구실이 된 2층으로 올라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같았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외로움의 빛이 아니었다.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빛이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나는 연구센터 개관을 기념하는 첫 번째 특별 강연을 부탁받았다. 나는 기꺼이 수락했다. 간견이 열리는 날, 나는 오랜만에 강단에 섰다. 예전처럼 큰 대강의실은 아니었지만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는 젊은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가득 찬 아담한 세미나실이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곱게 물든 서현지성 연구센터가 보였다. 나는 그날 기록과 기억의 역사라는 주제로 간견을 했다. 나는 거창한 담론이나 복잡한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이름 없는 개인의 편지 한 장, 낡은 일기장 한 권,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모은 책들이 어떻게 한 시대의 진실을 증언하고 역사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내 평생의 학문적 결론이자 내 삶을 관통하는 고백이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지식을 향한 순수한 열망을 보았다. 한때 내 딸의 얼굴에서도 보았던, 그러나 어느새 사라져 버렸던 바로 그 빛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진정한 유산은 이 건물이나 책 자체가 아니었다. 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지식에 대한 사랑과 역사에 대한 존중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 나는 나의 가장 큰 상처를 가장 보편적인 교훈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 얼굴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인파 속에서 동연이 다가와 내게 말했다.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교수님, 그의 눈에는 한때 제자였던 소년의 존경심과 이제는 동료가 된 변호사의 든든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모두의 인사를 뒤로 하고 세미나실을 나섰다. 서늘한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나는 캠퍼스 잔디밭을 가로질러 불이 환하게 켜진 나의 옛집을, 나의 새로운 연구센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곁에 아내 서연이 함께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슬픈 기억 속의 그녀가 아니었다. 나의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그녀였다. 나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꼈다. 진정한 유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임을 나는 내 평생을 바쳐 그것을 배웠고 마침내 내 삶으로 실천했다. 나의 집은 사라졌지만 나는 더 큰 집을 얻었다. 나의 가족은 흩어졌지만 나는 더 큰 가족을 얻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가을 밤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듯이.